어머니, 피곤하시면 집에 가서 누우세요. 어머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우울해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박정임입니다. 며느리에게 얹혀 사는 사람. 취급을 받았던 그 충격적인 경험과 결국 누가 진짜 얹혀 살고 있었는지 밝혀진 놀라운 반전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40세 아들 도윤이와 38세 며느리 세진이 그리고 6살 손주 민재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가족이 아닌 그냥 얹혀 사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10분만 누워도 집안 분위기가 우울해진다고 친구한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어요. 진짜 얹혀 사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말이에요. 제가 그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 벌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했고 누가 진짜 얹혀 살던 사람인지 확실하게 밝혀졌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과 깨달은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고생하시는 다른 시어머니 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도윤이를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거든요. 도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벌써 23년 전 일이에요. 그때 도윤이가 겨우 17세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17세 아들과 단둘이 남겨진 거였거든요. 그때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남긴 건 집 한 채와 조금의 저축뿐이었어요. 도윤이가 아직 고등학생이라 대학까지 보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남의 집 청소를 다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까지 하루에 3집씩 청소했어요. 한 집에 3만 원씩 받아서 하루에 9만 원을 벌었어요. 그렇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어서 생활비와 도윤이 학비를 댔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도윤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때도 정말 힘들었어요. 입학금만 500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 고생했어요. 청소 일만으로는 부족해서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설거지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청소하러 가고 그랬어요. 잠은 하루에 3시간도 제대로 못 잤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도윤이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도윤이 대학 4년 동안 등록금만 2천만 원이 들었어요. 거기에 생활비까지 보내려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에는 행사장에서 음식 서빙도 했고 명절에는 백화점에서 포장 알바도 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도윤이를 대학까지 졸업시켰어요. 도윤이가 졸업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뿌듯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도윤이가 취업하고 나서도 한동안 도와줬어요. 사회초년생이라 월급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했어요. 그러다가 도윤이가 세진이와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세진이를 소개받았을 때 정말 예쁘고 착한 아가씨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이가 좋아하니까 저도 좋았어요. 도윤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아들이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열심히 도와줬어요. 결혼식 비용만 3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살던 집을 팔았어요. 도윤이를 위해서라면 집을 파는 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혼집도 제가 마련해줬어요. 좋은 동네에 깨끗한 집을 구하려고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마침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왔길래 바로 계약했어요. 사실 그 집을 전체 매입한 거였어요. 빌라 전체를 사서 한 집은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야 월세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도윤이에게는 그냥 월세 200만 원짜리 집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매달 월세를 대신 내준다고 했고요. 아들이 부담 갖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그 빌라를 사는데 2억 원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과 집을 판 돈을 모두 합쳐서 간신히 샀어요. 그 후에도 계속 도윤이네 생활을 지원해줬어요. 월세 200만 원은 기본이고 생활비도 부족하면 보태줬어요.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재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손주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 알았어요. 아들보다 더 예쁘게 느껴졌어요. 민재를 돌보기 위해서 거의 매일 아들 집에 갔어요. 세진이가 육아로 힘들어하니까 제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재 기저귀도 갈아주고 밤에 울면 안아서 재워주고 이유식도 만들어서 먹여줬어요. 세진이가 외출할 때는 제가 민재를 봐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민재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할 때까지 거의 제가 반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민재가 조금 크면서부터 세진이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하게 바뀌어서 제가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해준 청소에 대해서 고마워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깨끗하지 않다느니 저기를 놓쳤다느니 하면서요. 제가 만든 반찬도 예전에는 맛있다고 했는데 점점 안 드시더라고요. 아이에게도 할머니가 만든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세진이가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제가 민재와 놀아주는 것도 못마땅해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교육에 안 좋다면서 할머니가 너무 많이 놀아주면 버릇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는 게 부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소보다 허리가 많이 아파서 아들 집에 갔는데 민재가 너무 반가워하며 달려오더라고요. 할머니 왔다며 안기는 민재를 보니까 아픈 것도 있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날따라 민재가 특히 애교를 많이 부렸어요.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하면서 뽀뽀도 해주고 안아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 민재를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민재한테 사과도 깎아주고 함께 장난감으로 놀아주기도 했어요. 레고 블록으로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면서 놀았어요. 민재가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1시간 정도 놀고 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허리가 좋지 않은데 그날따라 더 심했어요. 아마 전날 무거운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민재한테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10분만 누워 있을 테니까 옆에서 조용히 있어 달라고 했어요. 민재는 착하게 알겠다고 하면서 할머니 아프지 말라고 등을 쓰다듬어 주기도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혈육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재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소파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데 허리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민재도 옆에서 조용히 책을 보고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10분 정도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진이가 장 보러 나갔다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바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잠깐만 더 누워 있다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세진이가 민재 장난감을 정리하면서 휴대폰 통화를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통화인 줄 알았어요. 친구와 안부 인사하는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통화 내용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세진이가 친구에게 하는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목소리가 작아서 처음에는 잘 안 들렸는데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 나 진짜 스트레스야. 시어머니는 그냥 여기 얹혀 사는 사람 같아. 10분만 누워도 집안 분위기가 우울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얹혀 사는 사람이라니. 제가 그동안 아들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얹혀 사는 사람 취급을 받다니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혔어요. 세진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고마워한다고 말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0분만 누워도 집안 분위기가 우울해진다는 말을 듣고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잠깐 쉬는 것도 그렇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제가 소파에 누워 있는 게 그렇게 우울한 일이었나요? 허리가 아파서 잠깐 쉬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던 건가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진이는 계속 친구와 통화를 이어갔어요. 그 내용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부담스럽다니까. 자기 집도 아니면서 와서 눕고 그러니까. 나중에 더 늙으면 어쩌려고. 정말 신경 쓰여 죽겠어. 자기 집도 아니라고 했을 때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집이 누구 돈으로 마련된 집인지 세진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2억 원을 들여서 산 빌라인데 자기 집도 아니라고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세진이야말로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더 늙으면 어쩌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서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저도 사람인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픈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세진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은 하루 종일 우울해져.
뭔가 자유롭지 못한 느낌?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어 그 말을 듣고는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오는 게 그렇게 싫었다니, 하루 종일 우울해진다니,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니, 정말 잔인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저를 반갑게 맞이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가식이었던 거예요. 친구가 뭔가 말하는 것 같았는데 세진이가 또 대답했어요. 맞아, 정말 답답해. 자기 집인 것처럼 굴고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 보면 정말 짜증나.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싶어. 자기 집인 것처럼 군다고 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게 진짜 제 집인데 말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그리고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이 짜증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잠깐 쉬는 것도 그렇게 보기 싫었나 봐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세진이는 여전히 통화에 집중하고 있어서 제가 일어난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민재가 할머니 어디 가냐고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었어요. 민재한테 할머니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간다고 했어요. 민재는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지만 안 된다고 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도 세진이는 여전히 통화하고 있었어요. 저에 대한 불평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아들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얹혀 사는 사람 취급을 받다니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울었어요. 다른 승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울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세진이가 한 말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얹혀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런데 울고 나니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세진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그 집이 사실 제 돈으로 마련된 집이라는 걸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어요. 제 돈으로 마련해준 집에서 제가 얹혀 사는 사람 취급을 받다니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날 밤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왜 그렇게 급하게 가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도윤이에게 허리가 아파서 집에서 쉬고 싶어서 일찍 왔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사실 세진이가 한 말을 도윤이에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부부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서 참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세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 역할은 그만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도윤이가 제 집에 놀러 왔어요. 평소에는 자주 오지 않는데 그날은 혼자 와서 좀 이상했어요. 도윤이가 차를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방 쪽으로 가는 걸 보고 이상해서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도윤이가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뭘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도윤이가 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이 서류가 진짜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
도윤이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있었어요. 도윤이네가 살고 있는 그 빌라 전체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류였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도윤이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도윤이가 계속 물어봤어요. 엄마 정말 우리 집이 엄마 거예요? 이게 진짜 맞아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도윤이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계획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라고 빌라 전체를 산 거라고 했어요. 그 빌라를 사는데 제가 평생 모은 돈과 집을 판 돈을 모두 합쳐서 2억 원을 들였다고 말해줬어요. 도윤이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럼 지금까지 월세 200만 원은 왜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도윤이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부담 갖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사실은 내 집이니까 월세 낼 필요가 없었어. 그리고 세진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싶었다고 덧붙였어요. 도윤이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럼 나머지 집들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빌라 전체가 4세대인데 한 집은 너희가 살고 나머지 3집은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월세 수입만 해도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했더니 도윤이는 더 놀랐어요. 그럼 엄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다는 거네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도윤이 결혼 비용 3천만 원도 빚을 낸 게 아니라 제 돈이었다고 말해줬어요. 도윤이는 정말 미안해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고생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이런 여유가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왜 말씀 안 해주셨냐고 했어요. 저는 도윤이에게 말했어요.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지 알고 싶어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세진이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했다고 했어요. 특히 그날 세진이가 한 말들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얹혀 사는 사람 같다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10분만 누워도 우울해진다고 한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도윤이는 점점 얼굴이 굳어지면서 그럴 리 없다고 했어요. 세진이가 그런 말을 할 리 없다면서 분명 오해가 있을 거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들은 거라고 강조했어요. 세진이가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걸 소파에 누워서 다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진이가 한 다른 말들도 모두 들려줬어요. 자기 집도 아니면서 와서 눕는다고 한 말, 나중에 더 늙으면 어쩌려고 한다는 말까지 다 말했어요. 도윤이는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세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어요. 저는 도윤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요.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이제 세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 도윤이가 무슨 조치냐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도윤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월세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겠다. 세진이가 나를 얹혀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얹혀 살지 말고 너희가 직접 월세를 내라. 도윤이가 깜짝 놀라면서
엄마 그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라고 했어요. 제 월급만으로는 월세 200만 원과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도윤이에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나는 더 이상 얹혀 사는 사람 취급받으면서까지 도와줄 생각이 없어. 세진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진짜로 남남처럼 지내자. 내가 왜 그런 모욕을 참으면서 너희를 도와줘야 하니? 그 후로 며칠 동안 도윤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세진이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사실을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 세진이가 갑자기 제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라고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세진이의 사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하지만 분명히 내 진심이었잖아 라고 말했어요. 세진이가 계속 변명했어요. 친구들한테 그냥 푸념한 거라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푸념이든 뭐든 내가 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해. 나는 더 이상 그런 취급받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음날 세진이가 직접 제 집에 찾아왔어요. 도윤이와 민재도 함께 왔더라고요. 가족 총출동으로 사과하러 온 것 같았어요. 세진이가 현관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재도 할머니 보고 싶었다며 제게 안기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세진이에게 말했어요. 사과는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야. 내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 도윤이가 중간에서 계속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세진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며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어. 행동으로 보여줘라. 진짜 변했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월세 지원은 없어. 그리고 저는 세진이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겠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것도 따로 지낼 거야. 세진이가 더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후로 정말 월세 지원을 끊었어요. 도윤이가 몇 번 전화해서 사정했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2주 후 도윤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월세 2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진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여겼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말 이사를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새 집은 예전 집보다 훨씬 작고 낡은 곳이라고 했어요. 월세도 8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하는 날 민재가 제게 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이사 가는데 새 집에도 놀러 와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것도 세진이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도윤이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았어요. 새집 환경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곰팡이도 피고 난방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월세가 저렴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세진이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재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후에 마트에서 계산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세진이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이상 도와줄 생각은 없었어요.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세진이가 또 제 집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세진이가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정말 힘들어져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부담이 되니까 어머니의 고마움을 알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저는 세진이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차를 한 잔 내주면서 천천히 얘기를 들어봤어요. 세진이가 말하길 정말 후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도윤이도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어머니와 관계가 나빠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세진이에게 말했어요. 사과는 고맙다. 하지만 한번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아물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세진이가 말하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실제로 세진이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세진이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병원에 같이 가자고도 했어요. 예전 같으면 부담스러워했을 텐데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아들네 집에 갔는데 세진이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갑자기 너무 친절하게 굴면서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친절함이 너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티가 너무 났거든요. 민재와 놀고 있는데 세진이가 어머니 피곤하시면 안방에서 쉬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는 10분만 누워도 집안 분위기가 우울해진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요. 저는 세진이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절함이 전혀 기분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빴어요. 진심이 아닌 가식적인 친절이 더 불쾌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진이를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정말 마음이 바뀐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사과한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 일부러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아들네 집에 갔어요. 세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집에 가서 소파에 누우면서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세진이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까 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노골적으로 싫어했다면
이제는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세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짝 엿봤어요. 그런데 세진이가 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 또 오셨네. 어쩔 수 없이 친절하게 해야지. 도윤이한테 들켰으니까. 그런데 진짜 부담스럽긴 해.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그 통화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역시 진심으로 반성한 게 아니라 들켜서 어쩔 수 없이 친절한 척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진이에게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도윤이와 세진이를 제 집으로 불렀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와서 앉으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너희 집 월세 지원을 그만 하려고 한다. 도윤이와 세진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세진이가 더 놀란 것 같았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세진이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다. 얹혀 사는 사람이라고 했지? 세진이 얼굴이 더 하얗게 변하면서 어떻게 그걸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내가 친구한테 한 말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얹혀 사는 사람 같다고 10분만 누워도 집안 분위기가 우울해진다고 했어요. 세진이는 할 말을 잃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너희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너희가 얹혀 살던 곳은 내 건물이었다. 월세 200만 원을 매달 내가 내주고 있었는데 내가 나를 얹혀 사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제 알겠니? 누가 진짜 얹혀 살고 있었는지. 세진이가 그제야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 것 같았어요. 아마 도윤이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나 봐요. 세진이가 울면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세진이에게 말했어요. 이미 늦었다. 내 진짜 마음을 알아버렸으니까.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나는 너희와 거리를 두겠다. 도윤이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세진이를 잘 타일러 볼게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기회는 이미 줬다. 그런데 내 아내가 나를 얹혀 사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제 정말 얹혀 살지 말고 너희 힘으로 살아봐라. 그 후 정말 월세 지원을 끊었어요. 도윤이가 몇 번 전화해서 사정했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도윤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좀 서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진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여겼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도윤이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세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하기 전까지는 도와주지 않기로 했거든요. 어느 날 민재가 제 집에 놀러 왔어요. 도윤이가 데리고 온 건데 민재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온 거였어요.
민재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한테는 죄가 없는데 어른들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요. 민재와 놀아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민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엄마가 할머니는 얹혀 사는 사람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세진이가 민재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혹시 정말 마음이 바뀐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세진이가 직접 제 집에 찾아왔어요. 혼자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해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져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알겠어요. 세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쉽게 열 수 없었어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세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할게요. 어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모실게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저는 세진이에게 말했어요. 말은 쉽다. 행동으로 보여줘라. 진짜 변했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세진이가 저한테 자주 안부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허리 아픈 데는 괜찮으세요? 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세진이가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조건부로 월세 지원을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만 지원했어요. 나머지 100만 원은 세진이가 직접 벌어서 내라고 했어요. 그래야 돈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진이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1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된다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실제로 세진이는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1년이 더 지났어요.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세진이도 저를 진짜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세진이를 믿게 됐어요. 세진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제가 아플 때마다 챙겨주고 명절이나 생일 때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줘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제 생일 때도 세진이가 직접 미역국도 끓이고 케이크도 사와서 정말 정성스럽게 챙겨줬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세진이가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고 죽도 끓여서 가져다 줬어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민재도 이제는 할머니를 정말 잘 챙겨줘요. 제가 소파에 누워 있으면 발 마사지도 해주고 물도 가져다 줘요. 세진이가 잘 가르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는 제가 집에 가면 정말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진이가 어머니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며 반갑게 맞이해줘요. 그리고 자리도 미리 정리해주고 차도 끓여서 가져다 줘요. 특히 제가 집에 있을 때 정말 편하게 해줘요.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으면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편하게 계시라고 말해줘요. 예전에는 10분만 누워도 우울해진다고 했던 세진이가 이제는 오히려 더 편하게 쉬라고 해줘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민재한테도 할머니를 잘 모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할머니가 힘들어하시면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거운 걸 들려고 하면 민재가 달려와서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무거운 거 들면 안 돼요라고 말해줘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고 감사해요. 세진이가 민재를 잘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윤이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내 편만 들었는데 이제는 균형을 잘 맞춰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더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물어봐요. 특히 세진이에게 시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재는 이제 8살이 됐는데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자주 놀러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민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아이는 순수해서 진실을 잘 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세진이가 민재한테 할머니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좋은 방향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해졌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찾았어요. 세진이는 지금도 파트타임 일을 계속하면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할 생각도 안 했는데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월세 지원을 100만 원으로 줄인 것도 세진이한테는 좋은 교육이 됐던 것 같아요. 돈을 직접 벌어보니까 돈이 소중함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지도 깨달았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진이도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고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알고 나서는 정말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요즘에는 오히려 세진이가 저한테 더 잘해줘요. 제가 조금만 아파도 걱정해서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꼭 저를 생각해서 사다 줘요. 명절 때도 세진이가 직접 음식을 준비하면서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라고 해요. 예전과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이에요. 최근에는 세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감사 인사도 자주 해요. 그동안 해주신 모든 것들이
정말 고맙다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약속해요. 저도 이제는 세진이를 진정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비록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것,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참지만 마시고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면 더욱 당당하게 행동하셔야 해요. 얹혀 사는 사람 취급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며느리들도 이 얘기를 들으신다면 시어머니를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희 세진이처럼 말이에요. 다행히 세진이는 때늦은 후회라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해야 하는 관계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고 있어요. 비록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세진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지금 저는 정말 만족스러워요. 세진이가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모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얼마 전에는 세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어른이 됐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도윤이도 많이 성숙해졌어요. 이제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가고 있어요. 민재는 지금 8살인데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학교에서도 할머니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요. 혈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앞으로도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함부로 대해져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어르신들을 더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기 바래요. 조금만 신경 써주셔도 어르신들은 정말 행복해 하실 거예요. 제 얘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니어들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소중한 존재니까요. 저처럼 자식을 위해 집도 팔고 평생 모은 돈을 다 써가면서
뒷바래지한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분들이 얹혀 사는 사람, 취급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젊은 며느리들께도 부탁드려요. 시어머니를 가족의 일원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조금만 마음을 열어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시어머니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감정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픈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럴 때 가족의 따뜻한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도 세진이가 변한 후에 느꼈지만 가족의 진심 어린 관심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몸이 아플 때 누군가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오해가 풀리고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혹시 지금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하고 노력하면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저희 가족처럼 말이에요.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지금은 더욱 단단해진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낮춰볼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래요. 특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더욱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저처럼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강하게 맞서는 것도 필요해요. 무조건 참기만 하면 상대방이 더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세진이에게 단호하게 대처한 것처럼 때로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줘야 상대방도 정신을 차려요. 마지막으로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68세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공부가 됐어요. 이제는 세진이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진정한 가족이 됐죠. 며칠 전에도 세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저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하고 기뻤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람으로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도윤이도 어머니 덕분에 세진이가 좋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자주 해요. 그리고 민재는 이제 할머니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는 정말 멋있다고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다른 어르신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때로는 용기 있게 맞서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정신을 차리고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그분들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셔도 정말 행복해 하실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